일본이 지은 죄를 이제서야 돌려받는 걸까요? 현재 일본은 온통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자동차가 날아다닐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 중입니다. 날라온 자동차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중국계 도쿄대 교수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으로 오게 된 이 교수는 한국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메이예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도쿄대학교에서 최연소 중국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크죠. 베이징에서 나고 자랐는데 우리 가문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우리는 특별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자랐더니 어느새 그게 제 뼛속까지 박혔나 봐요. 도쿄대에 와서 공부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 최고라고요. 역사부터 문화, 기술까지 다른 나라는 감히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은 그저 우리의 그림자를 쫓아오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한국 K-드라마니 K-팝이니 맨날 한국 얘기뿐이에요. 어떤 날은 수업 시간에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다 걸린 학생도 있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왜 다들 한국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어요. 에이, 설마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수업 시간마다 한국 문화의 단점을 지적하곤 했어요. 한국은 문화 도둑이야. 중국의 것을 훔쳐 자기 것인처럼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 가슴 한구석이 찔렸지만 동시에 묘한 우월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내 말이 맞는 걸까?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내 고개를 저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한번 한국 드라마를 보셔야 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차갑게 말을 했죠. 난 바빠. 그런 시시한 것 볼 시간 없어. 그 제자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전 그 목소리를 무시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요. 그리고 곧 제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때 저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만이 최고라고 믿는 오만한 엘리트였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제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난카이 대지진 경보 발령.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엔 그저 과장된 경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져만 갔어요.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거기서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상 규모가 무려 8에서 9라니 이 수치는 동일본 대지진 때의 규모였어요. 최악의 경우 2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23만 명이라니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이잖아요. 그제서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학장님과 몇몇 고위 교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정부에서 이 정보를 은폐하려 한다더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해서 말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날 이후로 일본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어요.
또한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났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슈퍼마켓은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모두가 현금을 인출하려 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일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 동료 교수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고요. 리메이, 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넌 어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나도 떠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지금은 여름 방학 중이었고 다음 학기 수업을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죠. 일본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지긴 했지만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고? 불가능해.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태풍이 일본을 향해 북상 중. 창밖에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요. 제자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지금은 제 안전이 우선이었죠. 게다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일본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긴 싫었어요. 꿈을 안고 일본까지 왔던 저에게 다시 중국으로 가기엔 뒤처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죠. 바로 프랑스 파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파리는 제 꿈의 도시였어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게다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유럽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파리행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예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텔레비전에서 들려온 소리가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엉터리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이 거짓말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순 없어. 파리행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혼란 속의 모습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뒤집은 채 필사적으로 뛰어다니고 신호등은 빗속에서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의 모습일까? 그 순간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파리를 향해 출발했고 파리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이어진 6시간의 지옥 같은 신문은 정말 끔찍했죠. 중국인이시네요. 입국 목적이 뭡니까? 입국 심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학술 교류차 왔고 도쿄대학교 교수입니다. 도쿄대 교수라고요? 그런데 왜 중국 여권을 갖고 있죠? 그 순간부터 제 고난은 시작됐어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어 6시간 동안 끊임없는 질문 세례를 받았죠. 제 신분, 학력, 연구 내용까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문 채취와 소지품 검사까지 했어요. 최근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위조 서류 사용이 급증해서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옆 심사대에서는 같은 아시아인인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VIP 대우를 받으며 순식간에 입국하고 있었거든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환영 인사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같은 아시아인인데 6시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겨우 입국 허가를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신사분이 말을 걸어오셨죠. 힘들어 보이시네요.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셨나 봐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프랑스 귀족 출신의 사업가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안타깝네요. 하지만 요즘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에펠탑 청소를 했대요. 덕분에 우리 시에서 매년 수백만 유로를 절약하게 됐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한국 관광객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에펠탑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영상을 올렸대요. 그걸 본 한국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봉사를 시작한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곳을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자는 운동이 퍼졌다더군요. 처음엔 소수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서 결국 대규모 청소 봉사가 이뤄졌어요. 파리시청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분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프랑스 정부가 얼마 전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대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실시간 대피 안내 시스템. 우리나라 기술진들도 놀랐다더군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의구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죠. 그게 정말인가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요? 신사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파리에 온 지 몇 시간 만에 저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 아세요? 정말 대단해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경제력과 국가 신뢰도가 높아진 덕분이라 하셨죠. 여행의 자유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몇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찔렸어요.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새삼 부끄러워졌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부모님도 오시기로 약속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셨대요. 우린 중국 상류층인데 중국인이란 신문을 받고 입국을 거부받았다 해요. 부모님께서는 결국 귀국하시게 되었대요. 우리 가족의 지위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국적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랐어요. 부모님이랑 만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뒤집혔죠. 내가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한국에 대해, 아니 세상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파리에서의 첫날은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온 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우연히 파리 15구의 한인타운을 지나게 됐죠. 문득 한 카페 창문으로 보이는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화면 속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뭐지? 화면 속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투명한 스마트폰, 홀로그램 회의,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마치 SF 영화 같았죠.
호기심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죠. 제가 보고 있던 건 미래의 서울이라는 한국 다큐멘터리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카페 주인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현재의 서울을 바탕으로 5년 후를 그린 다큐멘터리예요. 실제 서울은 이것보다 더 대단하답니다. 저는 매년 서울을 방문하거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요? 그 순간 도쿄대학교 학생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제게 들켰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도 신선하게 다가왔죠. 특히 재난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AI가 지진을 예측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들까지도요. 우리가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김재준 박사님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도쿄대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 출신 교수님이셨죠. 처음엔 한국인이라고 무시했었는데 뛰어난 실력에 점점 가까워졌던 분이에요. 리메이, 큰 기회야. 서울대에서 너를 특별 초빙하고 싶대. 난카이 대지진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울대라니,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대학에서 절 초대한다고요? 김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한국의 재난 관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지진 예측과 대응 시스템은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어. 실제는 그보다 더 대단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강한 호기심이 일었죠. 하지만 박사님, 제가 한국을 좀 무시했잖아요. 그런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김 박사님이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메이, 학문에는 국경이 없어. 내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이건 정말 큰 기회야. 넌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볼 기회라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가보겠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구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드라마처럼 대단할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걸 느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바로 예매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편견 없이 바라보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깨달았으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오자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고 놀랍게도 10초 만에 모든 입국 수속이 완료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서울로 이동 후 늦은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배고픔까지 찾아오니 괴로웠죠. 이 시간에 뭘 먹지? 고민하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먹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프론트 직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손님, 배달 앱을 이용해 보세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전 세계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답니다. 반신반의하며 앱을 열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본 음식, 중국 음식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심지어 음식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오히려 고민이 되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 문득 일본에 있을 때가 그리워져서 초밥을 주문했어요. 30분 후 문을 열자 향긋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포장을 뜯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초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밑반찬들, 미소국, 심지어 녹차 아이스크림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다 배달 음식이라고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밥은 찰지고 부드러웠고 생선은 놀랍도록 신선했어요. 도쿄에서 먹던 초밥보다 더 맛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특히 흐느적거리는 연어 뱃살을 입에 넣었을 때 그 부드러움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았어요. 환상적인 맛이었죠.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배달로 받을 수 있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 모든 경험이 너무나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죠. 이곳에서의 생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거리로 나섰어요.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갑자기 발밑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어요. 맨홀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죠.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데 그만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주부였어요.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외국인처럼 보여서 그런지 그 아주머니는 바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제 입이 쩍 벌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다니. 한국 분들은 다들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나요?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다들 그렇진 않지만 요즘엔 영어 교육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저도 동네 주민센터에서 영어 강좌를 듣고 있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여기 관광객이세요? 제가 근처 맛집 좀 추천해 드릴까요? 그분의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땅에서 이런 온정을 느낄 줄이야.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따뜻한 인심,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라면 나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무언가 특별한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어 보기로요. 또한 김 박사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연구하던 재난 예방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끝이 났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열렸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기나긴 여정을 다닌 리메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한국에서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과 여운을 함께하는 감동 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힘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